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군요. 오늘도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발행에 가서 그 연설을 하셨는데 네, 거기서 또 집안의 가훈이 정직이라는 그런 내용도 등장하고 그랬습니다. 정직이라고 하면 뭐 정직 처분. 사실 정직 됐어야 되는 분인데. 아니,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2부 진행하면서 제작진이 방언을 적어야 되겠다, 우리도. 아, 예. MB 가훈이 정직이라면 우리는 침묵이다. 방언이. 예. 침묵 또는 뭐 겸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예. 배려. 저희 방송의 방언은 배려, 사랑, 침묵. 이런 좋네요. 예. 겸손. 뭐 침묵은 불가능하고. 엄숙. 그쪽도 뭐 정직이라는데요. 예. 정직을 이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경건과 엄숙한 마음으로 오늘도 노르가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또 한 주간의 사건도 아주 많은데 정치권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홍준표 대표가 9명이 복당하고 나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네. 예. 자신감에 채식도 나왔네. 방언이 채식이라고. 그건 어울리는 거네요. 방언. 불가능한. 저희 방언을 좀 정해 주십시오. 항상 방언을 정할 때는 이명박 대통령 가훈이 정직이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저희 방언을 정해 주시면 되겠고. 홍준표 대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유승민 대표가 예방을 하겠다는데 이제 거절을 했어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정당이 아니다. 바른정당은 배신자 집단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저는 자유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볼 때 홍준표 대표 자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앉았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당 일단 해산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2002년 차떼기 사건 때 보면은 그 뭐 몇백억 돈 받은 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 간판을 떼가지고 그리고 당 재산 그 당시 그 중앙당 11층짜리 건물 팔았죠. 그거 헌납했지 않습니까? 또 천안의 연수원도 헌납하고 17개 광역시도에 있는 거 다 헌납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다가 해서 겨우 당을 살렸거든요. 근데 천막 당사 이러면서 지금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정권을 갖다가 내주고 그것도 중도에 그리고 국정농단 세력으로 씻을 수 없는 낙인이 스스로 찍힌 상태인데 이 책임에 그 자유한국당이 왜 책임이 없습니까? 그러면 문을 닫아야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당은 해체하고 재건축이 필요한 당이지 뭐 약간 리모델링하고 뺑기 칠하고 이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뺑기, 페인트 칠. 페인트 칠보다 뺑기 칠이 와닿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황골 탈퇴해야 되는데 지금 그 제스처만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이 정도밖에 안 하냐. 오히려 황골 탈퇴는 유승민 대표가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세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미약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그 길로 가야죠. 버리고 갔어야죠. 유승민 대표가 이제 하태경 의원 이야기는 사람이 좀 많이 변해가고 있다. 뭐 아마도 유승민 모든 정치인이 뭐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유승민 대표가 이제 스킨십이 좀 부족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안철수 대표를 만났잖아요. 이거는 어떤 포석입니까? 어떻게 대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림이 뭘까요? 아니요, 뭐 만날 수 충분히 있는 거고 또 서로가 좀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는 면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서로의 필요 때문에 만나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만남이 그거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도 뭐 양현 씨 노래 중에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고 있는데.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뭐 끝내 그 완전 통합이나 이런 거는 힘들지 않을까 보입니다. 안철수 대표 쪽에서 오히려 더 뭐랄까요 간절한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전혀 뭐 손해 볼 게 없는 게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흡수 합병, 흡수 합병,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 하더라도 흡사병처럼 보이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예.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예.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예.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이탈파들은 예.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예,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네.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건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도 했죠. 예, 그런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새로운 3당 합당처럼 바라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지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뭐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그 놓아야 될 그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그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예.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예.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원래대로 누구 뭐 그 다른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 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의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 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은 걸어야죠. 본인을. 예.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은 뭐 그 네.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예. 예.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이제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MBC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KBS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에 의해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이제 본인이 공영방송, 방송의 중립 또는 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중간에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예. 예, 그 정도 되면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 언론이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을 볼 때 주요 방송들이 어떤 네. 그 공영방송으로서 네. 제대로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그 공정성을 갖다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예.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뉴스로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어떤 정파 이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죠.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김재철 사장은 이제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홍수를 못 받았죠. 네. 예.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2%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을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함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설마 했는데 설마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쪽 진영에서는 그 판단을 갖다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일단 대응 방어책으로서 우선 일성을 갖다가 그 바레인 나가면서 바레인 간 뒤에 또 더 얘기가 무성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발언이지만 사실상 거의 그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습이었나요?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위에는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이 지시했느냐. 예. 댓글 공작 같은 거 지시했느냐. 뭐 상식적인, 상식 같은 말이어야 뭐 댓글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는 법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받은 인상은, 이 법률 방어인데? 법률 방어를 이렇게 첫 메시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게, 예. 아니, 지금 뭐 마음은 그 서초동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예. 서초동에 가 있다. 예. 실제 후토라인에 쓰긴 설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뭐 그 뒤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제기되는 의혹은 이제 국정원 의혹이 있고 국방부 의혹이 있는데 국정원 의혹은 사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의해서 철저하게 부인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어떤 그 의혹이 있지만 그 이제 당연히 보고됐을 것이다. 또는 지시까지 받았을 때. 근데 이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당사자의 진술이 없기 때문에 멈춰 있는 반면에 국방부 의혹, 사이버 사령부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시를 받았고 보고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우리 사람으로 뽑아라. 그 심리 전단 이제 댓글 부대원들이죠. 그걸 그걸 지시하면서 느리라라고 지시하면서 어떤 사람으로부터 충원할 것인가까지도 이제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사이버 사령부하고 국정원에서 각각 댓글 공장이 있었는데 국정원 쪽 댓글 공장은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열어야 되는데 거기는 입을 안 열고 있고 이쪽은 이제 김관진 입을 열기 시작했죠. 입을 연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구체적 진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내가 진술을 그렇게 지시한 거다라고 시인하든가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딴 내용이었다라고 이렇게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아니면은 이제 그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따라 이제 방법론만 남아있을 뿐. 그 남아있을 뿐 진술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그래야 이 이제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자니까. 요 댓글 공작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요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수사는 그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뭐 알 수 없고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은 이것을 수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 뭐 문제가 발견되면 해야 한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게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그거는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죠.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거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거는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계속되는 상황이죠. 제가 볼 때는. 요즘 또 한 갈래로 자원 외교 얘기도 그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볼레로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이 자원 외교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저쪽에서는 이건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기본 그리고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특히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냥 뭐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참사인지는 혹은 사기인지요. 그것도 하나 따져주십시오. 그렇죠. 그리고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예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옆으로 빼돌리는 그걸 예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은 그런 대형 비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정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왜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지금도 뭐 해외 계좌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대목이죠.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뭐 사건들 몇백억, 뭐 천억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하고 비교가 많이 되는 대목이죠. 박근혜 정부는 워낙에 뭘 안 했기 때문에 뭐 미용 시술이나 이런 거 소소한 거 말고는 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크게 한 게 K스포츠 미르재단 이런 정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법을 어긴 거에는 문제지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 반면에 민간인이 딱 껴서 잡힌 거죠. 그 전 정부는 굉장히 큰 걸 많이 했죠. 시스템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그 세금이 날아가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건데 이거를 해결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네, 뭐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죠. 뭐 지금까지 잘 감춰왔다 해서 앞으로 안 드러나라는 부분은 없는 거니까요. 자, 자원외교가 정말 어렵습니다. 내용도 어렵고 해외에서도 벌어졌고 검증하기도 어렵고 이거는 정책에 불과했다. 정책적 실패 이렇게 해버리면 그렇게 방어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네. 7, 8년간 그렇게 방어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최근에 이제 해외 순방은 종합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일단 뭐 무난하게 취임 6개월 만에 굉장히 외교적으로 이제 힘들고 어려운 맞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복잡하고 대단히 이제 좀 불안정한 고차원 방정책을 물려받았죠 사실. 근데 일단은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좀 이 뭐 진화가 된 것 아닌가. 봉합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뭐 그 다행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남방 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어떤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응하는 이 전략 중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아시아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포위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내지 어떤 그런 또는 이제 영토 분쟁에 이제 미국이 직접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출몰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란 거는 북한을 가상의 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남방 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남방 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그렇죠. 센카쿠 열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그럼 일본하고 같은 편에 쓸 것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필요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그렇죠. 끊었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떻게 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일본 그 좀 순시선리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그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 전부 다.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주로 이제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예. 그리고 모든 세계 현지에서 북한하고 우위에 서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 나라들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한류 이런 것들의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된 그런 남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할게요.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 지금그래서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이 피의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에 의해서. 없었어요. 예. 과거 정권에서 보기 힘든 장면이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 안 했다는 거거든요.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우병우도 없고. 자, 전병헌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운 침묵. 이 오클랜드에서 보내왔네요. 아, 오클랜드에서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뉴스 공장에 보내온 커리커처인데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그래 이게 문고리 3인방도 직접 주는 게 아니더만요. 이영선 경호관 우리 턱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사실상 문고리 3인방 위에 턱돌이가 있었군요. 그 지금 이영선도 지금 검찰 출석 안 하겠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후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문고리 3인방이 이제 그 돈 받아서 어디서 받았어? 얼마 받았어?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한테 주면 이영선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영선이 박근혜한테 줬을까요? 최순실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은 이영선 경호관이 그리고 이제 몸종 하나가 윤전추였고 그 가장 그 밀접한 지근거리에서 있는.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얘가 돈 관리뿐이 아니고 얘는 그 박근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침실에 들락날락 하던 애거든요. 이영선이가. 몸과 마음을. 그렇지. 몸과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집에는 아니죠. 그냥 관리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들락날락 했지 그 이상은 얘기 안 해요. 몸과 마음을 지배하신 분은 최태민이죠. 최태민이죠. 꼭 한 명일 필요 있나요? 장족의 발전. 문고리 3인방은 사실은 남자 몸종.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력에 있어서의 권력 서열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가. 물리적으로. 청와대의 구조상의 서열은 뭐 최순실이건 빼고. 박근혜를 시작으로 하면 그 밑에 이영선과 윤전추,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 그리고 밑에 어공들. 김기춘, 우병우 이런 그러니까 서열이 이상하게 물구나무로 확 써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보면 되겠죠. 농단의 전형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이제 내곡동 집을 압수수색을 검토한다는데 이것은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한번 이렇게 들썩해놓으면 그 집 근방을 지키거나 감시를 하면 누군가가 부랴부랴 뭔가를 가져가는 거를 한번 보는 일종의 연막작전.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그쪽에 뭐가 있을 것으로가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 대놓고 압수수색을 검토한다고 보도를 내요? 뭐가 움직이게끔 만들어주기 위한 일종의 정치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네, 그리고선 감시하는 거예요. 윤석열 검찰이 바보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저수지를 찾기 위한 고도의 지능 게임. 박근혜 내곡동 집에서 뭔가가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하는 거네요. 그렇죠. 종착지가 어딘지. 그리고 저는 청와대 관저의 벽을 일부 뜯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변기 화장실. 거기에 나도 그럴 것 같아요. 뭔가를 막 잘 숨겨놨는데 일상생활에 너무 잘 숨겨서 나중에 못 찾는 경우가 많아요. 그 엑스레이로 한번 스캐닝을 한번 쭉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아마 벽 같은데 벽지 뒤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마 CD가 무기명 채권이잖아요. 이런 CD가 뭐 한 조 단위로 발견될 수도 있어요. 요즘도 그 무기명 채권이 발행이 돼요? 그럼요. 그건 정상적으로 법적인 테두리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런 게 조 단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의 예금은 변동이 없죠. 월급만 쌓이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예. 먹고 자고 입고 하는 거 그 모든 거 외에 그것도 미스테리예요. 그 정도 돈으로는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한복 뭐 수십 벌 해입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했다고 보는데 굳이 국정원 돈을 받아다가 말하자면 뭐 의상비, 비선 진료 비용 이런 거를 썼다는 것도 저는 이게 솔직히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국가 원수의 품위 유지에 관련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비용이 전 나온다고 보고 예를 들면 비선이 아니라도 그거를 정상적인 의료 행위로 해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도 품위 유지비 그 비슷한 개념으로 쓸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 뭐 미백하거나 이렇게 하는. 뭐 그런 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이 있잖아요. 그 안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이 얼굴 이쁘면 좋잖아요. 이왕이면. 정치만 잘하면 너 엄청 예뻐진들 용 안 해 누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전혀 누가 뭐라고 안 해. 잘하면. 그런데 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외에 국정원 돈이 움직였다는 것은 이건 100% 제 추측에 되면 100% 자유한국당 아이들 쪽으로 아마 돈이 흘러갔을 확률이 거의 높고요. 예. 추미애 대표도 같은 뉘앙스의 말씀을 하셨어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그건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를 썼다고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는 물질에 대한 탐욕일 수도 있어요. 저거 공짜로 그냥 갖다 쓰는데 뭐 국정원이 그거 우리한테 좀 갖다 준다고 국정원 돈 없냐? 국가 특수활동비의 50%를 국정원이 쓰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굳이 그게 용처가 비선 진료나 뭐 의상비가 아니고 사실은 불법성이 있는 돈으로 썼기 때문에 그 자체를 국정원에 갖다 썼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검은 자금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출처가 나오면 안 되는 돈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안종범 전 수석의 재판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최순실의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인정할까 말까 하고 이제 박근혜하고 해당 수석들 몇 명이 이렇게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때 안종범도 있었고 민정수석하고 홍보수석 또 안종범 이렇게 대책회의 같은 걸 했는데 최순실이란 존재를 공개할까 말까 이걸 이제 회의를 했다고 해요. 근데 거기서 공개하지 말자. 박근혜의 어떤 생각이었고 거기에 법적으로 문제 없냐라고 이제 그 뉘앙스에 우병우가 뭐 별 큰 문제 없을 거다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 결국에는 최순실이란 존재는 없다. 비선 실세로서의 최순실에 대한 관계를 부정했다고 하는 그 당시 청와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단초가 하나 나온 거예요. 네, 태블릿 네. 보도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우병우가 했던 역할이 뭔지가 약간 좀 답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법률 자문 역할 일단. 예. 그러면서 자기는 자기 자리 보존 또는 최순실의 역할 같은 것들을 비유하기 위해서 국정원의 직보를 받고요. 국정원이 직보를 받아서 그거를 저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다 보고 전달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은 우병우가 국정원장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국정원장 패싱 자기가 직접 보고받고 그리고 필요한 정보는 최순실이나 박근혜에게 전달하고 우병우 나름대로 대체 얘는 그 상황에서 어떤 걸 노렸을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더라고요. 돈에 대한 욕심은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얘는 약간 사이코패스 경향이 좀 있어 보이는. 그래서 이번에도 수도 없이 우병우 레이저가 막 회자됐었잖아요. 예. 이번에 좀 많이 바뀌었다 그러는데 뭔가 막 질문을 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가다가 돌아서서 이렇게 말했대요. 똑같은 질문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뚫어진 입이라고 진짜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그거는 걔가 기자들을 무시해서 한 발언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우병우 성격상 무시하고 들어갈 거면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게 아니고 진정 고분고분해진 거죠. 근데 그 말을 까먹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미리 준비했던 말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표정이 레이저 눈빛으로 한 게 아니라 굽신거리면서 바뀌었다는 거지. 이게 이 증언이 나오게 된 거를 좀 면밀히 보면은 우리가 좀 눈치를 더 빨리 챌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 수석 비서관에 의해서 처음에 나온 결론은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공개하자였는데 이게 맨 마지막에 박근혜가 틀었다는 거잖아요.
박근혜가 공개하지 말자. 여기에 도움을 준 인간이 중간에 있었던 우병우였고, 그런데 이 사건의 흐름에 보면 문득 그게 떠올라요. 최순실이 전화통화에서 했었던 말이 있죠. 이거 공개되면 다 죽어 라고 했던 말. 아마도 이 의견이 들어가서 우병우를 통해서 조율이 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의심이 생겨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법률 자문 역할은 했다고 하지만 얘 사시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런 애가 이게 불법이고 문제가 될 거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몰랐다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고스톱 쳐서 검사된 거예요.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는 최순실의 법률 집사였다는데. 그렇죠. 근데 우병우는 아직까지도 최순실의 존재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모는 친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최순실과 장모는 친하고. 우병우는 지금 이제 검찰로 들어간 이유가 비선 보고를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그 혐의거든요. 그래서 막 이석수 감찰관 얘기 나왔을 때 추명호하고 통화를 하루에 10번씩 수백 통화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는 저는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 보고에 해당하고 대부분 다 사찰 이런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직권남용이 될까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저의 법률 집사이신 유명정님. 우병우요? 네. 아, 이건 너무 많아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직권남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더하기 이 우병우도 아마도 이 국정농단 박근혜와 비슷하게 수많은 범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나올 부분들은 직권남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뇌물이 안 걸렸겠어요? 국정원 뇌물에? 걸렸을 거예요, 얘도. 그거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여됐을 부분들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병우도.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사가. 뭐 조만간 가겠죠? 순서대로 가겠죠.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이 좀 쌓인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이루어져. 이상하다. 안봉근 이 집안 왜 이렇게 법적인 처벌 안 받지? 짜잔. 체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병우만 지금 사실상 건재한 거잖아요. 우병우가 이제 구속이 되는 날.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의 1차적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털었는데 법률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사안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되거나 하는 타이밍에 되면 또 이게 터집니다. 조응천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거예요. 박관천 경정도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그리고 정윤회까지 가게 되죠. 아마 이게 수순일 거고요. 그러면서 정윤회를 불러들이는 타이밍은 박근혜 오천 살인 사건과 연계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아마 불러들인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때 세계일보 그런 보도들 있죠. 네. 그게 고소고발 사건이 걸렸는데 이번에 정윤회 씨가 취하했어요. 취한 이유는 딱 하나. 바른정당의 분당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사실 다 예견이 돼서 놀랍진 않은데 막상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또 분노스럽네. 얘네들 왜 기억들 하실 거예요?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그걸 막지 못해 죄송하다. 보수를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무릎 꿇고 막 머리 조아리고 했던 바로 이저들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진한 키스 기억하시죠, 다들? 프렌치 키스인데 그거 설왕설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남자끼리 하는 키스인데 기정이의 인이에게 하는 키스, 고래하는 뽀뽀. 요거 좀 하여튼 그 키스의 그 강도, 깊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키스 했다는 사실만 생각하시고. 안돼 들어. 자, 탈당한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이렇게 9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일단 주호영은 그대로 나갔다고는 안 하고요. 원내대표인데다가 당대표 대리를 하고 있는 거죠. 9명이 나가자마자 바로 거의 뭐 하루 이틀 상관에 입당할 모양이에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일단 김무성. 부끄러워요. 정말 어차피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살까요? 등치에 안 맞게. 얘는 인생 자체가 가벼운 것 같고요. 제가 김무성이 자유당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는 필연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NNL 녹취록 사건 이후로 지금 국정원에서 모든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머지않았거든요. 얘도 포토라인에 쓸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얘가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살길 찾아서. 누가 그랬죠. 그 어떤 정치인한테 걸레 같은 새끼라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김무성이 정말 걸레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지가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놓고 그래서 마음 점 찍어주려고 뽀뽀까지 해놓고 지 혼자 이렇게 딱 튀어버리면 진짜 이게 걸레 같은 경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략,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이 몸에 좀 배어있는 정치인이라고 네. 보고 뭐 이야기 저번에 한번 드렸다시피 실제로 자기 하부 조직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오래됐고 예. 저번에 뭐 13명 탈당하고 12명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탈당할 때도 김무성의 어떤 용인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먼저 띄워 보내놓고 사실상 자기 계산보다 훨씬 늦은 친박 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김무성 자체는 이제 사실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사실 바른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무성의 존재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자가 있는 한 언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예. 그런 거고. 다음에 더 열받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태입니다. 김용태는 가장 먼저 선도 탈당한 인물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막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지랄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맞습니다. 그래 그 당시 때 혁신위원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친박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했지. 그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물로 해서 가장 자유한국당 당시의 새누리당의 개혁을 막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왜 새누리당 자체의 혁신파, 젊은 혁신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탈당하고 나서 저당 이제 끝났어. 나와 했던 바로 그 인물이 김용태예요. 예. 대단하신 인물이고 황영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번 간다 그랬다가 여론이 막 하니까 장제원 따라가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다 결국엔 또 합승을 했고요. 다음에 정의항석, 홍철호 뭐 이런 인물들은 강길부 이런 인물들은 사실 듣보잡에 가까워서 우리가 뭐 논평할 어떤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영우는 오늘 탈당의 변 이걸 읽은 인물이고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보수적 색채가 좀 있고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김무성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선수가 높은 인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 중에. 저는 이 소식에서 가장 어색하게 보였던 게 주호영 원내대표예요. 탈당 선언에는 동참하지만 탈당 시점은 조정하겠다. 그 이유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 탈당 시점을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말 자체가. 탈당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 때문에 어찌됐든 바른정당이 13일인가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까지는 어찌됐든 자기가 직책 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뭐 직책이 없으면 그 사람도 그냥 뭐 오늘 내일 바로 갔겠죠. 예. 자, 인물들은 뭐 대충 그만하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까만 그럴 줄도 알았고 어떤 한 나라의 정치 속에서 보수를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 세력이 다 사라지더라도 보수와 진보 같은 N극과 S극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친박들, 뭐 최순실, 박근혜 이런 쪽하고는 같이 결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라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배심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지지율도 안 올라 이 길이 아닌가벼 뭐 이런 상태로 지금 존재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라를 위해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사태가 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해져요. 지금 현재 107석에서 탈당한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9명이 합류하면 주호영 의원까지 포함하면 116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 의석에는 못 미치지만 격차가 굉장히 근접해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상황에 대해서 제 패치님이 간단하게 글을 하나 올려주신 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쓰셨는데요. 더럽다고 똥통 기어 나와서 다시 기어 들어가는 9마리 구더기 이렇게 표현하셨네요. 정상적인 국가에서 뭔가 혁명적 상황이 일어났다 그러면 사실은요. 그 정당은 없어져야 돼 맞거든요. 고맙게도 선례를 보여줬잖아요. 통합진보당 해산시켜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국정농단에 있어가지고 일종의 지금 이제 뭐 국정원 뇌물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유한국당 쪽으로는 안 건너갔겠느냐는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있는데 어쨌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정당을 어떤 페널티도 줄 수 없다는 거 그게 안타깝고요. 결국에는 힘의 논리 또 지역 감정 지지율 이런 거에 논리에 의해서 다시 기어 들어간다는 표현이 정말 가장 적절할 것 같습니다. 기어 들어간다. 전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국정원 뇌물 사건, 국정원과 박근혜의 뇌물 요구 간 메간 매직 사건을
검찰이 탈탈 털다 보면 이번에 기어 들어간 9명하고요. 자유당의 전반적인 커넥션들이 밝혀질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는 정말 이낙연 총리께서 결단을 내려서 정당 해산 청구를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촛불 집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까지 이어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어떤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거 있죠. 이 정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치인들이 왜 정치를 하고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힘과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깨달아 버렸거든요. 교과서에서 몇 자 글로 적혀 있던 거를 배운 것과 우리가 실천해서 경험한 거는 사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가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는 이미 몸으로 알아버렸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란 말이죠. 이렇게 과거에 그 뭐 1, 20년 전에 뭐 박정희 시대 때 뭐 전두환 시대 때 했던 것처럼 뭐 이합집산하고 야합하고 뭐 삼당 합당하고 몸집 불려가지고 이렇게 그 정당 보조금 많이 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뭐 무릎 꿇고 뭐 퍼포먼스를 취하고 뭐 이게 뭐 반성하는 척을 한다고 해서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게 통했을지 모르죠. 무릎 꿇고 누구 업고 다니고 어화동동하고 하면은 마음이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그게 아닌데 너무 그 과거의 시선에서 아직까지 못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야당들이. 친박 청산이라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퍼포먼스의 네.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실제로는 그런 게 있어요. 뭐 서청원이 탈당한 것도 아니고 제명된 것도 아니고 최경환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네. 그래도 박근혜 제명 출당이라고 하는 것을 결행했는데 그 친박 청산이 된 거냐. 어차피 박근혜는 현재 현역 의원으로 뭐 이 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친박 청산을 명분으로 걸었지만 지금에는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일단 우리가 강해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말했던 명분을 아예 다 지워버린 거예요. 그 김용태 그 의원이 가장 선도 탈당하면서 했던 그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주는데 온 힘을 쏟자. 거기까진 좋았네. 헌법 가치와 법치보다 의리가 중요하다는 파렴치한 집권 여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유승민한테 공개적으로 편지를 쓰고요. 대표적인 나쁜 친구예요. 가출하자고 해놓고 지가 먼저 집으로 기어 들어가 버렸어 지금. 망설이던 유승민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린 거죠. 유승민들은 뭐 얘들에 비하면 한 1%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닥 유승민의 진정성은 저는 믿지는 않지만 그 어떤 조직 내에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김무성의 프레임이 빠진 것 같아.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되면서 사실상 바른정당의 얼굴은 유승민이 됐잖아요. 네. 뭐 그 유승민이 한쪽 축에 있는데 김무성 부류의 또 다른 하여튼 실소유주 같은 인물은 유승민 자체를 인정하기 싫은 부분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 운영에 있어가지고 사사건건 서로 이렇게 부딪히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에 김무성이가 그런 걸 잘한다는 거예요. 편 가르기. 편 딱 갈라가지고 저쪽에 왕따시키고 네. 이쪽에 자기가 대장질 해먹고 아무 직책도 없으면서 그 당에서 실소유주처럼 감나라 배나라 이런 짓 하다가 그러면 상대가 감정이 상하잖아요. 네가 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겹쳐오다 보니까 보다 못한 당내 의원들이 둘이 뽀뽀를 시킨 거야.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대척점에 있고 그걸 이 당 분당을 김무성이 주도하니 유승민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저도 속마음은 가고 싶지만 일종의 복당 아젠다를 김무성이 선점해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승민 입장에서는 정말 불쌍하고 핍박받는 캐릭터로서 이제 완전 전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의석 배분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네, 바른정당 9명이 탈당을 해서요. 자유한국당이 116명, 바른정당이 11명, 국민의당 40석, 더불어민주당 121석, 정의당 6석, 대한애국당 1명, 민중당 2명, 무소속 2명입니다. 예. 거기 무소속은 정세균 국회의장하고 이정현 이 두 사람이 무소속이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다시 자유한국당이 쪼개지지 않을까요? 과연 김무성을 중심으로 한 김무성계가 생길 거잖아요. 미리 들어갔던 13명과 지금 요번에 들어가는 9명이 분명히 김무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김무성계가 될 테고 친박계가 있을 테고 그 중간에 이도저도 아닌 홍준표 같은 그런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합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그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방문진에 의해서 남긴 말도 화제예요. 이제 본인이 공영방송, 방송의 중립 또는 뭐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물러나게 돼서 중간에 굉장히 안타깝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동안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왔다는 얘기죠. 본인은. 예. 예, 그 정도 되면 이건 병입니다, 사실은. 참, 우리 언론이 언론도 많이 되돌아봐야 될 지점이에요.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이나 문화적 수준을 볼 때 주요 방송들이 어떤 네. 그 공영방송으로서 네. 제대로 이제 신뢰받지 못하고 정립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좀 통렬한 자기 반성이 필요한 게 아닌가. 또 그걸 악용해왔던 정권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번 계기로 해가지고 뭐 특정 정권에 가까운 방송이 아니라 네. 정권이 어떻게 변하든 간에 국민들을 대변하는 그런 공영방송의 어떤 그 공정성을 갖다가 회복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사장은 이제 친박 핵심인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가졌다고도 얘기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감옥에서 허리가 아프다 걱정되는 거죠. 예. 그런 보도를 지상파 중에 유일하게 뉴스로 계속 내보냈던 친박에 대한 걱정이 무척 많은 방송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걸어야 될 길에 대해서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사적인 그 관계나 그런 특정한 어떤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그 소중한 국민의 자산인 전파를 낭비하는 그런 일을 계속 해온 거죠. 이분은 해임되고 나서 어디로 가실까요? 예. 김재철 사장은 이제 출마하려고 노력하셨는데 홍수를 못 받았죠. 네. 예.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2%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뭐 대미 관계나 대중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초기 좀 진화가 된 건 아닌가. 네. 봉합 수준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상당히 저는 다행스러운 결과다 네. 이렇게 생각됩니다. 신남방 정책 이건 뭡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 신남방 정책은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을 가상의 어떤 적으로 삼고 있는 것이고 이 중국에 대응하는 이 전략 중에서 이제 아시아 지역에서 특히 남방아시아 지역에서 이게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 중에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나라가 여러 나라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을 포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나라들과의 어떤 관계 개선 내지 어떤 그런 또는 이제 영토 분쟁에 이제 미국이 직접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자산들이 출몰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유대 관계를 맺는 일인데 저는 이 한미동맹하고도 관계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란 거는 북한을 가상의적으로 해서 북한이 쳐들어올 때 같이 대응한다는 개념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라크 가거나 이런 거는 한미동맹하고 관계없는 거거든요. 그럼 미국이 다른 지역에서 벌이는 전쟁에 우리가 자동 개입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 문제는 이 남방정책에는 묘하게도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인 어떤 유착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 남방정책을 같이 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가 인도까지 쭉 그렇죠. 연결해가지고. 센카쿠 일도 같은 것만 하더라도 중국과 일본의 영토 분쟁이잖아요. 그럼 그게 우리가 그럼 일본하고 같은 편에 쓸 것인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개입할 수가 없고 개입할 그래서 필요도 없는 건데. 문재인 정부가 이 제안에 대해서 일단 유보의 자세를 취한 것은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그렇죠. 끊었고. 우리가 미국하고의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떡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독도에 일본 좀
순시선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예.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힘을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신남방 정책이라고 요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예.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그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네. 우병우도 없고. 전병훈 수석이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스스로는 무죄라고 하는데 그걸 입증하기도 쉽지 않고 유죄를 입증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이 사안은. 예. 이 문제는 이런 거는 유죄가 입증돼야지 무죄가 입증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거 문제 제기하는 쪽에서 이걸 갖다가 죄가 있다는 입증을 걸 해야 해내야 되는 되죠. 거죠. 근데 방어하기도 만만치 않은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났네요. 예. 저희는 겸손하고 침묵을 지키는 방송입니다. 방운 침묵. 예, 이 오클랜드에서 이거 보내왔네요. 아, 오클랜드에서 예, 청취자 한 분이 직접 그림을 그려가지고 뉴스 공장에 보내온 예. 커리커처인데 이게 굉장히 잘 그린 것 같아요. 얼굴이 제가 한 3분의 1밖에 안 되네. 예리하기 짝이 없는 그림입니다. 저희가 페이스북에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문고리 3인방도 직접 주는 게 아니더만요. 이영선 경호관, 우리 턱돌이. 근데 그 사람한테 전달을 해서 그것이 박근혜한테 들어가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참. 사실상 문고리 3인방 위에 턱돌이가 있었군요. 그 지금 이영선도 지금 검찰 수사 안 하겠다고 해서 강제 구인하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이후에 검찰 출석해서 조사받고 있다고. 문고리 3인방이 이제 그 돈 받아서 어디서 받았어? 얼마 받았어? 누구한테 줬어? 이렇게 하는데 이영선한테 주면 이영선이 박근혜에게 전달하는 방식. 이런 거였던 모양이에요. 이영순이 박근혜한테 줬을까요? 최순실한테 줬을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최고 정말 측근 중에 측근은 이영선 경호관이 그리고 이제 몸종 하나가 윤전추였고. 아, 그 가장 그 밀접한 지근거리에서 예. 있는. 그러니까 이영선이가 얘가 돈 관리뿐이 아니고 얘는 그 박근혜가 외국에 나갔을 때도 그 침실에 들락날락 하던 애거든요. 이영선이가. 몸과 와, 마음을. 그렇지. 몸과 마음을. 우리는 이제는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 집에는 아니죠. 그저 관리했다 이 정도 선에서. 뭐 들락날락 했지 그 이상은 얘기 안 해요. 몸과 마음을 지배하신 분은 최태민이죠. 최태민이죠. 네. 꼭 한 명일 필요 있나요? 아, 장족의 발전. 문고리 3인방은 사실은 남자 몸종.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 아니, 누구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권력에 있어서의 권력 서열은 가장 최고의 권력자와 얼마나 물리적으로 가까운가. 예. 물리적으로. 청와대의 구조상의 서열은 뭐 최순실이건 빼고. 네. 박근혜를 시작으로 하면 그 밑에 이영선과 윤전추, 그 다음에 문고리 3인방, 그리고 십상시, 그리고 밑에 어공들. 김기춘, 우병우 이런 네. 그러니까 서열이 이상하게 그 물구나무로 이상하게. 확 써버린 그런 케이스. 수 예. 합병 예. 흡사병. 예, 더 나쁘지 않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사실상 사람들은 당대당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흡사병처럼 보이겠죠.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는 것이 예. 그 국민의당 그렇게 되려면 그게 완전 통합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간다면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몇 명이 들어와서 숫자가 늘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그 정체성까지도 이렇게 예. 서로 타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간다면은 호남을 갖다가 버리고서나 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네. 거고 바른정당도 작긴 하지만은 바른정당 내에서 이대로 가기 힘들다라고 하는 분들은 다 국민의당으로 가자는 게 아니고 예. 자유한국당으로 가자는 거거든요. 예, 예. 그 이탈파들은 예. 이탈 예정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양당의 통합을 강행하려면은 바른당에서도 그 영남 쪽 어떤 근거를 두는 분들을 그 떼놓고 가야 되는 온전히 두 당이 있는 대로 합해지긴 힘든 그 조기에
안철수 대표는 그것까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 행보인 것이, 뭐, 호남계 의원들이 당연히 그 바른정당과 합치는 데 있어서 햇볕 정책에 대한, 뭐, 견해 차이가 워낙 크고, 바른정당하고, 대북 정책에 대한 그 견해 차이가 워낙 커서 호남계 그 의원들은 우리가 그거 버리고 갈 수는 없다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 걸 보면 안철수 대표의 그림은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가더라도 상관없고 그래서 조금 더 색깔이 보수에 가까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그리고 이제 유승민 의원과 그렇게 이제 호남계 의원들이 일부 떨어져 나온 다음에 합치고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가 누가 있냐. 홍준표 후보가 다시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미 한번 실패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수정당 그 자유한국당에서도 주자도 그렇게 뚜렷하지 않으니 거기서 또 일부 떨어져 나와서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중도 보수의 선두주자 뭐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아닐까. 그렇죠. 처음에 새 정치할 때는 그 개혁 정치 개혁으로서 정치 시작을 했었지만은 결국에 이제 거기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또 자리를 만들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역함 해가지고 저 뒷칸으로 가는지 1호차를 탔는데 지금 이제 차는 계속 달리고 있는데 저 뒷칸으로 이렇게 해서 보수 정치에서 보수 영역에서 새 정치를 해보자. 이제 그런 쪽으로 가고 그렇게 보이죠. 예, 그렇게 보여지죠. 예, 점점 보수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통합이 아니라 일부 이제 이탈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렇죠. 내쫓지는 않겠지만은 나가는 건 말리진 않겠다라고 그런 뉘앙스로 또 얘기를 하기. 변한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예. 그런 거고. 다음에 더 열받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태입니다. 김용태는 가장 먼저 선도 탈당한 인물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막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지랄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맞습니다. 그래 그 당시 때 혁신위원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친박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못했지. 그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물로 해서 가장 자유한국당 당시의 새누리당의 개혁을 막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왜 새누리당 자체의 혁신파, 젊은 혁신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먼저 탈당하고 나서 저당 이제 끝났어. 나와 했던 바로 그 인물이 김용태예요. 네. 대단하신 인물이고 황영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번 간다 그랬다가 여론이 막 하니까 장제원 따라가지를 못하고 안절부절하지 못하다 결국엔 또 합승을 했고요. 다음에 정의항석, 홍철호 뭐 이런 인물들은 강길비 이런 인물들은 사실 듣보잡에 가까워서 우리가 논평할 어떤 존재 자체가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김영우는 오늘 탈당의 변 이걸 읽은 인물이고 국방위원장,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이. 뭐 어떤 보수적 색채가 좀 있고 건강한 보수를 표방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이제 김무성을 제외하고는 아마 가장 선수가 높은 인물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당시 그 자리에 배석한 사람들 중에. 저는 이 소식에서 가장 어색하게 보였던 게 주호영 원내대표예요. 탈당 선언에는 동참하지만 탈당 시점은 조정하겠다. 그 이유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관리를 위해서 탈당 시점을 조절하겠다고 했는데 뭔가 좀 너무 어색한 거예요. 말 자체가. 탈당은 하겠지만 그 부분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책 때문에 어찌됐든 바른정당이 13일인가 전당대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당대회까지는 어찌됐든 자기가 직책 맡고 있는 게 있으니까 그 원활하게 굴러가게 하고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졌고요. 뭐 직책이 없으면 그 사람도 그냥 뭐 오늘 내일 바로 갔겠죠. 예. 자, 인물들은 뭐 대충 그만 하고 사실 우리가 얼마나 관심이 있는 인물들이었습니까만 그럴 줄도 알았고 어떤 한 나라의 정치 속에서 보수를 지워버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 세력이 다 사라지더라도 보수와 진보 같은 N극과 S극은 존재하거든요. 근데 그나마 보수라는 사람들 중에 최소한 친박들, 뭐 최순실, 박근혜 이런 쪽하고는 같이 결이 안 맞아서 못 해먹겠다라고 나와서 이 사람들이 어떤 배심자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지지율도 안 올라 이 길이 아닌가 봐요. 뭐 이런 상태로 지금 존재를 했는데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는 극우 정당에 다시 들어가는 모양새가 나라를 위해서는 좋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렇게 다른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되는 사태가 오면 굉장히 여러 가지로 곤란해져요. 지금 현재 107석에서
탈당한 바른정당에서 탈당한 9명 지시한 거다라고 시인하든가 예. 아니면 내가 지시한 말의 뜻은 딴 내용이었다라고 예. 이렇게 발뺌하거나 어쨌든 진술을 할 필요가 생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진술을 갖다가 서면으로 받느냐, 출두시켜서 받느냐, 예. 아니면은 이제 그 출장 나가서 받느냐에 예. 따라 이제 방법론만 남아있을 뿐. 그 남아있을 뿐 진술 받는 거는 불가피하다. 현재까지는. 예, 그래야 이 이제 수사가 매듭이 지어지다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당사자니까. 네. 요 댓글 공작 사안은 그렇고요. 지금 한참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네. 요것도 수사가 되어서 어느 순간 포토라인에 쓸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수사는 그 수사 진척 정도를 우리가 뭐 알 수 없고 그렇습니다. 알 수 없긴 합니다만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장이라거나 또는 검찰총장이라거나 법무부 장관이 한 발언에 따르면은 예. 이것을 수사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거고 그 뭐 문제가 이미, 발견되면 해야 한다. 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게시되었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거는 댓글 공작보다는 좀 은밀히 진행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검찰 내에서. 그렇죠. 이게 사건이 성립되는지 따져보고 있는 거 네. 수준인 것 같고. 그럼 내년쯤 돼야 이거는 윤곽이 좀 나오겠네요. 계속되는 상황이죠. 예. 네. 제가 볼 때는 예. 요즘 또 한 갈래로 자원외교 얘기도 그 중간중간 나오지 않습니까? 네. 볼레로 광산 얘기도 오늘 나왔던데. 이 자원외교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미 저쪽에서는 이건 정책적 결단으로 이루어진 사업 중에는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요.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으면 되느냐. 예, 기본 그리고 논리가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많았다는 거죠. 예. 특히 근데 자원외교 같은 경우에도 상식적으로 정책적 판단의 미스로 벌어진 것인지 예.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이제 그냥 뭐 직무유기에 가까운 그러한 예. 일탈 행위로 인해 가지고 빚어진 참사인지는 혹은 사기인지요. 예, 그것도 하나 따져주십시오. 그렇죠. 예. 아 예. 그리고 그 뭐 사실은 뭐 우리가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만은 이미 예정된 사기 있죠. 예.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뭔가 옆으로 빼 돌리는 그걸 예정하고 이제 진행하는 일도 과거에 보면은 그런 대형 비리로서 있었기 때문에 이 자원외교와 관련해서 철저한 어떤 이 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자원외교가 국내에 있었던 비리 사건하고는 다르게 해외에서 벌어졌다 보니까 돈을 추적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왜 해외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밝혀질까요? 쉬운 일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예, 일이다. 지금도 뭐 해외 계좌설은 뭐 끊임없이 지금 나옵니다만은 구체적인 물증을 잡기가 만만치는 않은 것 대목이죠. 자원외교야말로 사실 단위가 국내에 있는 뭐 사건들 몇백억, 뭐 천억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조 단위로 보통 이루어졌기 때문에 노력하셨는데 공천을 못 받았죠. 네. 네. 경선에 나와가지고 표가 1%인가 2%인가 밖에 못 받으셔가지고 경선에서 떨어지셨는데 이분도 그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만 현재는 어쨌든 해임을 되셨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공항에 바레인으로 강연을 떠나시기 전에 공항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 메시지는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메시지는 뭐 그 메시지 자체가 우리 국민들을 하여금 좀 분노하게 만들기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위급함을 이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예. 그렇죠. 이제 설마 했는데 예. 설마 김관진까지 저렇게 되는 걸 보면서 이제 예.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의 가능성, 예. 형사처벌을 시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그쪽 진영에서는 예. 그 판단을 갖다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이제 그 일단 대응 방어책으로서 예. 우선 일성을 갖다가 그 바레인 나가면서 예. 바레인 간 뒤에 또 더 얘기가 무성하게 뻔하기 때문에 이제 1단계 대응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보통 대통령이 직접 나오면 최후의 메시지가 나오는 건데 보통은 대통령이 할 말이 아니라 대변인이 할 말 아니었나요, 사실? 그렇죠. 예, 그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저 정도 메시지 할 거면 왜 하나 싶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지금 그 인천공항에서 지금 한 발언이지만 예. 사실상 거의 그 서초동 포토라인에 서서 한 발언처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예, 내용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연습이었나요? 자기가 당사자라는 걸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정도 위에는 그냥 뭔가 대단히 큰 게 있을 것처럼 우리를 건들면 끝장나는 거야 이제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의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계속 나오다가 전직 대통령이 직접 나왔는데, 이제 세계대전이야.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하면 나라가 쇠퇴하게 돼. 나를 이렇게 치면 안 돼. 이렇게 이 정도 메시지에 불과해가지고. 그 마지막에 그 얘기는 했었죠. 이 지시했느냐. 예. 댓글 공작 같은 거 지시했느냐. 뭐 상식적인, 상식 같은 말이어야 뭐 댓글을 하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를 이제 구체적으로 방어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저는 법률 방어를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받은 인상은 이 법률 방어인데 법률 방어를 이렇게 첫 메시지로 한다는 건 사실은 이쪽에다가 세계대전을 일으킬 만한 카드가 없구나. 그렇죠. 그렇게, 예. 아니 지금 뭐 마음은 그 서초동에 가 있어요. 예. 그래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자세를 취한 거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냉철하게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 일본과는 군사동맹은 아니다. 딱 그렇죠. 끊었고. 우리가 미국하고 군사동맹은 유지하더라도 예. 그것이 일본과 군사동맹 맺으면 그럼 독도 어떻게 합니까? 독도 인정합니까? 인정 안 하고 있잖아요. 네. 독도에 일본 좀 순시선이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예. 그럼 한일 동맹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한미일 동맹하면 미국은 어느 편에 씁니까? 예.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리는 신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세안 이제 북미 관계는 그런데 아세안에 가서 지금 힘을 방점을 두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그 친남방 정책이라고 아세안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나라마다 예. 다 다르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별적으로 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노선을 가지고 거기에 동조할 수 있는 국가들하고만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도 여러 가지 강온 전략 여러 가지 또는 그 가볍고 무겁고 이런 여러 가지 대응의 카드를 가지고서 개별 국가와의 어떤 유대를 강화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아세안하고는 우리가 워낙 사실은 멀리 느껴가지고 사실 아시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가깝잖아요. 그 나라들 전부 다. 근데 심리적 거리감은 미국보다 훨씬 멀어요. 주로 여기까지 우리 외교가 미국을 통한 외교였고 예. 그리고 모든 세계 현지에서 북한하고 우위에 서는 게 우리 외교의 어떤 가장 큰 목표였는데 이미 그런 목표는 다 달성이 됐기 때문에 예. 이제는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우리와 경제 교류를 하거나 협력을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와의 관계를 갖다가 강화하는 인도 같은 나라들하고 실제로 그 나라들의 우리 시장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고요. 또 문화적으로도 보면 한류 이런 것들의 그 파급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나라의 관계를 갖다가 돈독하게 하는 식으로 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우리가 주체가 된 그런 남방 아시안 외교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만 여쭤보고 예. 마무리할게요. 전병헌 수석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어제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예. 만났는데 본인은 굉장히 당당하고 예.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무엇이 사실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참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게 대통령 지금그래서 모시는 정무수석인데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초기에 예. 이 피의 사실이 지금 막 공표되고 있거든요. 이런 검찰에 정말 의해서. 없었어요. 예. 예. 과거 정권에서 보기 힘든 예. 장면이다 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그렇게 해석하면 네. 그러니까 청와대하고 조율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전혀 조율이 안 된 거죠. 청와대에서 불만이 많다고 수석 정도 수사하려면 최소한 통지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 예. 근데 어떻게 합니까? 검찰을 그렇게 통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예. 우병우도 없고. 보는 게 박지원 전 대표인 것 같고, 예. 그렇게 합쳐지려고 하는 게 아니냐. 예. 그런 제안은 받을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박지원 대표를 위시한 호남계 의원들의 생각인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 이 새로운 형태 3당 합당이? 조기에 가능하지는 않을 거고요. 그것을 가능성이 일단 저는 적고 또 그걸 얻으려고 했을 때 놓아야 될 감수해야 될 어떤 손실도 있기 때문에 최대치가 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유력 광역단체장 후보 중심으로 한 선거연대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후보. 그게 가능하려면은 본인이 예. 나가야만 그 그림도 가능하다. 본인이 안 나간 채 예. 본인이 안 나간 채 그냥 경기도는 누구 원래대로 누구
다른 서울은 누구 이런 식으로 나누어가지고는 시너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냥 나누기만 할 뿐이지 어차피 다 못 나가니까 서로 취약 지역의 후보를 상대방 후보를 인정해주는 그런 정도의 대단히 강도가 약한 연대이기 때문에 이걸 강도를 좀 세게 하려면은 걸어야죠. 본인을. 예. 예. 그러다가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직접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낙선하게 되면 정치적 타격이 굉장히 클 텐데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옳다고 믿는다면은 네. 크게 걸어야지. 안 다치는 위주로 가면은 예. 노회찬 대표님도 많이 다쳐왔습니다. 많이 낙선해 왔습니다. 상처 투성입니다. 심지어는 의원직도 상실하기도 하셨고. 예. 예. 모든 종목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자, 그 정치권 이야기는 그렇고요. 최근에 MBC 사태는 이제 해결되어 갈 조짐이 보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MBC는 이제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여지고 네. 이제 한 달 이내에 새 사장이 선임되면은 이제 빠르게 정상화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반면에 이제 KBS가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게 지금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네. KBS 고대영 사장은 방송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때 가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 물러가라 그러니까 개헌하면 물러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죠. 자기 후임이 누가 오느냐에 영향을 미치는 방송법 개정에 자기가 왜 갔냐입니까? 그러니까요. 자기가 잘한 일을 잘못한 게 없다면 임기를 다 채우고 내년 말에 물러나야 될 사람이 중도에 물러난다면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걸 스스로 시인하는 건데 문제 많은 사람이 중도에 쫓겨나가면서 다음 사장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또는 자기들이 유리한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MBC 김장겸 사장이 이제 해임안이 통과되면서 바로 잊어드립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진한 키스 기억하시죠, 다들? 프렌치 키스인데 그거 설왕설래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같은 남자끼리 하는 키스인데 예. 기정이의 인이에게 하는 키스, 예. 고래하는 뽀뽀. 요거 좀 하여튼 그 키스의 그 강도, 깊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 키스 했다는 사실만 생각하시고. 안돼 들어. 예. 자, 탈당한 사람들 이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김무성, 강길부, 주호영, 김영우, 김용태, 이종구, 황영철, 정양석, 홍철호 이렇게 9명입니다. 그중에 지금 일단 주호영은 그대로 나갔다고는 안 하고요. 원내대표인데다가 당대표 대리를 하고 있는 거죠. 9명이 나가자마자 바로 거의 하루 이틀 상관에 입당할 모양이에요. 정광석화처럼 이루어지는 건데, 자, 이들의 면면을 한번 볼까요? 일단 김무성. 부끄러워요. 정말 어차피 인생을 이렇게 가볍게 살까요? 등치에 안 맞게. 얘는 인생 자체가 가벼운 것 같고요. 제가 김무성이 자유당으로 다시 복귀한다는 거는 필연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NNL 녹취록 사건 이후로 지금 국정원에서 모든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있고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무성 머지 않았거든요. 얘도 포토라인에 쓸 날이 머지 않았으니까 얘가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살길 찾아서. 누가 그랬죠. 그 어떤 정치인한테 걸레 같은 새끼라고 했던 분이 계셨는데 김무성이 정말 걸레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지가 나가자고 데리고 나가놓고 그래서 마음 점 찍어주려고 뽀뽀까지 해놓고 지 혼자 이렇게 딱 튀어버리면 진짜 이게 걸레 같은 경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략, 음모, 술수 이런 것들이 몸에 좀 배어있는 정치인이라고 네. 보고 이야기 저번에 한번 드렸다시피 실제로 자기 하부 조직들은 이미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오래됐고 예. 저번에 13명 탈당하고 12명 사실상은 그 사람들이 탈당할 때도 김무성의 어떤 용인 같은 게 있었다. 그러니까 선발대로 먼저 띄워 보내놓고 사실상 자기 계산보다 훨씬 늦은 친박 출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부분 그런 것들이 있다고 보고요. 김무성 자체는 이제 사실 정계 은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 되면. 그리고 사실 바른정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김무성의 존재 때문이었거든요. 이런 자가 있는 한 언제 어떤 식으로 변할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 우리가 믿을 수 있겠냐. 예. 그런 거고. 다음에 더 열받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김용태입니다. 김용태는 가장 먼저 선도 탈당한 인물이고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 막 터졌을 때 가장 먼저 앞장서가지고 지랄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고요. 맞습니다. 그래 그 당시 때 혁신위원장을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친박들이 반대를 해서 결국은 못했지. 그 혁신위원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인물로 해서 가장 자유한국당 당시의 새누리당의
개혁을 막 선도적으로 주장했던 바로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왜 새누리당 자체의 혁신파, 젊은 혁신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순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끝까지 막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우병우는 최순실의 법률 집사였다는데. 그렇죠. 근데 우병우는 아직까지도 최순실 존재를 몰랐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장모는 친하고. 그러니까 희한하게 최순실과 장모는 친하고. 우병우는 지금 이제 검찰로 들어간 이유가 비선 보고를 제가 국정원으로부터 직접 받았다는 그 혐의거든요. 그래서 막 이석수 감찰관 얘기 나왔을 때 추명호하고 통화를 하루에 10번씩 수백 통화의 통화를 했다는 거예요. 우병우는 저는 조만간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국정원 간부로부터 이야기는 들을 수 있겠지만 정기적 보고에 해당하고 대부분 다 사찰 이런 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요거는 직권남용이 될까요? 아니면 뭐가 될까요? 법률적으로는. 저의 법률 집사이신 유명정님. 우병우요? 아, 이건 너무 많아서.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직권남용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권남용 더하기 이 우병우도 아마도 이 국정농단 박근혜와 비슷하게 수많은 범죄로 들어갈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제일 먼저 나올 부분들은 직권남용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뇌물에 안 걸렸겠어요? 국정원 뇌물에? 걸렸을 거예요, 얘도. 그거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인사 문제에 관여됐을 부분들 많이 있고요.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병우도. 근데 이제 지금 아직은 여기까지 가지 않은 것 같은데 수사가 뭐 조만간 가겠죠? 순서대로 가겠죠. 계속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한이 좀 쌓인 거 아니에요. 말하면 다 이루어져. 이상하다. 안봉근 이 집안 왜 이렇게 법적인 처벌 안 받지? 짜잔. 체포.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네. 지금 우병우만 지금 사실상 건재한 거잖아요. 우병우가 이제 구속이 되는 날. 사실상 국정농단 사태 1차적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계속 털었는데 법률적으로 구속시킬 만한 사안을 아직까지 못 찾은 거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우병우가 구속이 되거나 입건이 되거나 하는 타이밍에 되면 또 이게 터집니다. 조응천 의원이 참고인 자격으로 불려갈 거예요. 박관천 경정도 참고인으로 불려가고 그리고 정윤회까지 가게 되죠. 아마 이게 수순일 거고요. 그러면서 정윤회를 불러들이는 타이밍은 박근혜 5천 살인 사건과 연계돼서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아마 불러들인 다음에 긴급 체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회 게이트 때 세계일보 그런 보도들 있죠. 네. 그게 고소고발 사건이 걸렸는데 이번에 정윤회 씨가 취하했어요. 취한 이유는 딱 하나. 바른정당의 분당입니다. 올 것이 왔군요. 사실 다 예견이 돼서 놀랍진 않은데 막상 분당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또 분노스럽네. 얘네들 왜 기억들 하실 거예요?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고 예. 국민들에게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 그걸 막지 못해 죄송하다. 예. 보수를 살려달라. 이렇게 해서 나가서 무릎 꿇고 막 머리 조아리고 했던 바로 이자들입니다. 또 가장 최근에는 그 유승민 의원과 김무성 의원의 진한 키스 기억하시죠?